저는 김철수입니다. 올해 73이고 아내 순자와 함께 결혼한 지 이제 47년이 되었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희는 평범한 노부부였습니다. 서울 변두리 10억짜리 단독주택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죠.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서 근처 공원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텔레비전을 보거나 이웃과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일상이었습니다. 그런데 2년 전 어느 날 아침 고등학교 동창 한 명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전화를 받았는데 그 친구가 갑자기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른이었습니다. 저보다 3살 어렸는데 말이죠. 그 친구는 평생 열심히 일만 하다가 은퇴하고 나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딱 2년 만에 갑자기 쓰러진 거였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그 친구처럼 매일매일 뭔가 해야지, 여행도 가야지 하면서 미루기만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였습니다. 우리한테 정말 시간이 얼마나 남았을까? 아내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이제 정말 뭔가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매일 똑같이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끝나면 어떡하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아내 말이 맞았거든요. 우리는 항상 미루기만 했습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때문에, 일할 때는 돈 벌어야 한다고, 은퇴하고 나서는 나이가 많다고, 핑계만 대면서 정작 우리가 정말 하고 싶은 건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또 말했습니다. 우리 집 팔고 전국 여행하면서 살면 어떠냐고. 버스 한 대 구해서 캠핑카로 개조해서 여기저기 살아보는 거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73에 무슨 집을 팔고 떠돌아다니냐고요. 그런데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세우면서 계속 생각해 보니까 정말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다 싶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아이들한테 말했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큰아들이 펄펄 뛰었습니다. 아버지 미쳤냐고, 나이가 몇인데 무슨 전국 여행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은 그대로 두고 가고 싶은 곳만 짧게 여행 다니면 되지. 왜 꼭 집까지 팔아야 하냐고 따졌습니다. 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엄마, 아빠 제발 그런 위험한 생각하지 말라고. 그냥 한 달씩 여행 다니고 집에 돌아오면 되지 않느냐고 애원했습니다. 사실 처음엔 저희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여행만 다니면 되지. 왜 집까지 팔아야 하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막상 계산해 보니까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연금은 한 달에 18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집 관리비, 세금, 보험료 빼고 나면 실제 쓸 수 있는 돈은 100만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닌다. 한 달에 한 번 근교 나들이가 고작이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집이 우리한테 짐이 되고 있다는 거였습니다. 겨울엔 난방비만 한 달에 40만 원씩 나오고 지붕에서 비가 새면 수리비가 몇백만 원씩 들어가고 40년 된 집이다 보니 여기저기 고칠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집에 있으면 매일이 똑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 보고 근처 공원 산책하고 오후엔 텔레비전 보고 저녁에 자기 전까지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살다가 언제까지 기다릴 거냐고. 80살 되면 여행 갈 수 있을까? 90살 되면 가능할까? 지금 아니면 정말 언제 하겠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새로운 곳에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 때 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거든요.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집을 팔아서 그 돈으로 진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자고. 버스 한 대 구해서 캠핑카로 개조해서 한 곳에 한 달, 두 달씩 머물면서 그 지역을 제대로 느껴보자고. 그게 우리한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요. 큰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이 없으면 나중에 어디서 사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들아, 나중이 언제인지 아니? 우리한테 나중이라는 게 몇 년이나 남았는지 아니? 그 나중을 걱정하다가 지금을 포기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내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다고, 우리 아이들도 언젠가는 우리 마음을 이해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정말로 집을 내놨습니다. 처음엔 10억 2천에 내놨는데 생각보다 쉽게 팔리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어서 10억 1천으로 낮췄고 또 한 달 후에 10억으로 낮췄습니다. 그제서야 관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이런저런 흠을 잡았습니다. 지붕이 좀 낡았다고, 화장실도 리모델링 해야겠다고, 보일러도 교체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40년 동안 우리 가족을 품어준 집이었는데 남들 눈에는 그냥 낡은 집으로만 보이는 게 좀 서러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한 젊은 부부가 나타났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 집을 정말 예쁘게 고쳐서 살겠다고, 마당도 잘 가꾸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말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우리 집이 또 다른 가족에게 보금자리가 된다니, 그것만으로도 기뻤거든요. 계약이 끝나고 나서 진짜 큰 일이 시작됐습니다. 40년 동안 모은 살림살이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아내와 저는 한 달 동안 매일 이것저것 꺼내면서 추억에 잠겼습니다. 제일 먼저 나온 게 아이들 어릴 때 사진들이었습니다. 큰아들 돌잔치 사진, 딸 초등학교 입학 사진, 30년 전 가족 여행 갔던 설악산 사진도 나왔습니다. 그때는 어린아이들 손잡고 힘들게 사놀랐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도 참 젊었습니다. 아내가 낡은 옷장에서 첫 월급 봉투를 찾아냈습니다. 제 첫 월급 12만 원 받았던 봉투였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제가 손으로 쓴 가계부 메모가 들어 있었습니다. 쌀값 얼마, 연탄값 얼마. 그때는 10,000원 한 장이 너무 소중했는데 말이죠. 부엌에서는 아내가 결혼할 때 가져온 그릇들이 나왔습니다. 이 밥그릇으로 우리가 몇 끼나 먹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그릇에는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낸 자국들도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는 한참 동안 그릇을 쓰다듬더니 조용히 상자에 넣었습니다. 마당 한 구석에는 제가 직접 만든 계집이 있었습니다. 15년 전에 키우던 강아지 뽀삐를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뽀삐는 지금 세상을 떠났지만 그 계집은 그대로 남아 있었거든요. 그걸 보니까 뽀삐가 꼬리 흔들며 뛰어오던 모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제일 힘들었던 건 아이들 방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벌써 20년도 넘게 비어있던 방인데 아직도 아이들 책상과 침대가 그대로 있었거든요. 큰아들이 고등학생 때 쓰던 참고서들, 딸이 대학생 때 읽던 소설책들. 하나하나 꺼낼 때마다 그때 그 시절이 고스란히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딸방에서 일기장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 딸이 중학생 때 쓴 일기였는데 엄마 아빠가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써 있었습니다. 그 글을 읽으면서
우리 부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살기 바빠서 아이들 마음까지 살피지 못했구나 싶어서요. 큰아들 방에서는 제가 아들과 함께 조립했던 레고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초등학생일 때 생일 선물로 사준 건데, 그때 아들과 밤 늦게까지 앉아서 조립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 이거 정말 어려워요. 천천히 하자, 아들아. 그런 대화를 나누며 만들었던 레고가 지금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정말로 버릴 수 없는 것들만 골라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가족 사진들, 아이들 성적표, 우리 부부 결혼 반지 상자, 아내가 뜨개질로 만든 스카프들. 이런 것들은 큰아들 집 창고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가구들은 아까워서 그냥 버릴 수는 없어서 동네 저소득층 가정에 나눠 드리기로 했습니다. 냉장고, 세탁기, 소파, 식탁. 40년 동안 우리와 함께 했던 이 물건들이 다른 가정에서 또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갈 거라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편해졌습니다. 그리고 저는 중고차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버스를 구하러 간 거였습니다. 40년 동안 버스를 운전했던 제게 버스는 단순한 탈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인생 그 자체였거든요. 매일 아침 핸들을 잡고 수많은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그들의 일상을 함께 했던 공간이었습니다. 중고차 상인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무슨 용도로 쓰실 건데요? 캠핑카로 개조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상인이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좋은 차량 하나를 추천해 줬습니다. 20년 된 중형 버스였는데 엔진 상태가 좋고 외관도 깔끔했습니다. 1,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그 버스를 집 앞마당에 세워두고 저는 매일 개조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 배웠던 용접과 목공 기술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좌석을 전부 뜯어냈습니다. 뒷부분에는 작은 침대를 설치했습니다. 두 사람이 누울 수 있는 크기였습니다. 중간 부분에는 간이 주방을 만들었습니다. 소형 가스레인지 하나, 싱크대, 작은 냉장고를 배치했습니다. 창문에는 커튼을 달았습니다. 아내가 직접 꿰맨 연두색 커튼이었습니다. 천장에는 LED 조명을 박았고 벽면에는 수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한 달 반이 걸렸습니다. 아내는 매일 마당으로 나와서 제 작업을 지켜봤습니다. 가끔 공구를 건네주거나 차 한 잔을 타다 주거나 그냥 옆에 앉아서 말없이 바라보기도 했습니다. 정말 이게 우리 집이 되는구나. 아내가 중얼거리듯 말했던 게 기억납니다. 드디어 완성됐습니다. 낡은 버스가 우리만의 이동식 보금자리로 탄생한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텅 빈 집에서 아내와 둘이 방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전기도 끊어져서 촛불 하나만 켜놓고 말이죠. 40년의 추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이 집을 떠난다는 게 실감이 안 났습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잘하는 거 맞지? 저는 아내 손을 꽉 쥐었습니다. 당신, 이 집에서의 추억들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가슴속에 남아있을 거야.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자고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습니다. 빈 거실, 텅 빈 부엌, 아무것도 없는 아이들 방. 그리고 문을 닫았습니다. 버스 운전석에 앉았습니다. 익숙한 핸들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잡았던 그 느낌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뒷좌석이 아니라 조수석이었습니다. 이제는 승객이 아니라 함께 가는 동반자니까요.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했습니다. 큰아들이 마지막으로 찾아왔습니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걱정, 불안, 그리고 조금의 부러움 같은 게 섞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정말 조심하세요. 몸 아프시면 바로 연락하시고요. 아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알겠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아빠가 40년 동안 버스 몰았던 사람이야. 안전 운전은 누구보다 자신 있어. 그렇게 우리는 서울을 떠났습니다. 40년 동안 매일 지나던 그 골목길들이 창밖으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풍경들이었습니다.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해냈네. 73세 이런 모험을 하다니. 내비게이션에 첫 목적지를 입력했습니다. 강원도 춘천. 조용한 호수가 있고 산이 둘러싸여 있어서 마음이 편안해질 것 같았거든요. 버스는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인생을 싣고서 말이죠. 챕터 3 구체적 행동 개시. 2023년 5월 15일, 드디어 서울을 떠나는 날이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창밖 풍경이 점점 달라지더군요. 빌딩들이 사라지고 논밭이 나타나고 산들이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마치 20대의 첫 직장 면접을 보러 가던 그런 떨림이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한 건 오후 2시쯤이었습니다. 첫 느낌은 공기가 다르다는 거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맡아보지 못했던 풀냄새, 흙냄새가 났거든요. 소양호 근처 공영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캠핑카를 주차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30만 원이었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뒷문을 열었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집이었습니다. 좁았지만 필요한 건 다 있었습니다. 아내가 침대에 앉아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소양호가 보였습니다. 40년 동안 아파트 건물만 보던 우리에게는 정말 꿈 같은 전망이었습니다. 여보, 진짜 호수가 보여. 우리 집 창문에서 호수가 보인다니. 아내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첫날 밤이 가장 어색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밤 늦게까지 차 소리, 사람들 소리가 들렸는데 여기는 너무 조용했거든요. 밤 10시가 넘으니까 정말 아무 소리도 안 났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었거든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보,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잠이 안 와.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그 고요함이 오히려 편해지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서 버스 문을 열면 호수에서 물 한 개가 피어오르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울에서는 절대 경험할 수 없었던 평화로움이었습니다. 춘천에서의 첫 주는 정말 신기한 연속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소양호 둘레길을 산책했습니다. 40년 동안 서울 아파트 단지 공원만 돌았던 우리에게 이 길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산책을 나가다 보니 자주 마주치는 분이 있었습니다. 80세쯤 되어 보이는 할아버지 한 분이었는데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둘레길을 걸으시더라고요. 서울에서 오셨다면서요? 여기 어떠세요? 할아버지가 먼저 말을 걸어오셨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공기도 맑고 조용해서요. 춘천이 좋긴 하지만 겨울엔 춥습니다. 서울보다 훨씬 춥거든요. 할아버지는 춘천에서 80년을 사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보다 7살 많은데도 매일 1시간씩 산책을 하시더라고요.
운동 안 하면 몸이 더 아파요. 매일 걸어야 합니다. 그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어디서 오셨냐고 물어봤습니다. 우리가 서울에서 왔다고 하면 아이고 멀리서 오셨네요. 불편한 것 있으면 언제든 말하세요.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에서는 40년을 살았어도 옆집 사람 얼굴도 모르고 지냈는데 여기서는 일주일 만에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다 알아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열이 나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처음엔 감기인 줄 알았습니다. 춘천 공기가 서울과 달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하루 지나고 이틀 지나도 열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기운 없이 침대에 누워 있으니까 저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서울에서는 우리가 다니던 병원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도 몰랐거든요. 슈퍼 아주머니께 급하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주머니, 아내가 갑자기 몸이 안 좋은데 춘천에서 괜찮은 병원이 어디인지 여쭤봤습니다. 아이고, 그러시면 춘천성심병원이 제일 큰 곳이라고 택시 타고 10분이면 갈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택시를 불렀습니다. 버스는 너무 커서 병원 주차장에 세우기 어려웠거든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환경 변화로 인한 스트레스성 몸살이라고 하더라고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시길 어르신 나이에 갑작스러운 환경 변화는 몸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며칠 푹 쉬시면 괜찮아질 거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후회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무리한 건 아닌가? 아내를 힘들게 한 건 아닌가? 서울에 있었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버스로 돌아오는 택시 안에서 아내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몸이 약해서 당신한테 걱정 끼쳐서. 무슨 소리냐고, 미안한 건 나라고. 내가 무리하게 이런 일을 시작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당신. 나도 이 여행 정말 하고 싶었어. 조금 아픈 것 때문에 포기할 수는 없어. 아내의 그 말에 마음이 좀 놓였습니다. 그래도 사흘 동안은 정말 조심스럽게 지냈습니다. 아내는 버스에서 푹 쉬고 저는 근처 마트에 가서 죽 끓일 재료를 사와서 정성껏 간병을 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돌봐 주기 시작한 거였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아프신 분한테 좋다며 꿀을 가져다 주셨고 매일 산책하던 그 할아버지는 몸에 좋은 한약재라며 직접 캔 더덕을 갖다 주시더라고요. 서울 사람들이 춘천에 와서 아프면 안 되지. 우리가 좀 도와드려야지. 그런 말씀들을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서울에서 40년을 살면서도 이웃에게서 이런 따뜻함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아내가 회복되고 나서 우리는 춘천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소양호 둘레길을 산책하고 오후에는 버스 안에서 책을 읽거나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춘천 닭갈비도 처음 먹어봤는데 서울에서 먹던 것과는 맛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역시 현지에서 먹어야 제맛이구나 싶었죠. 막국수집에서는 사장님이 서울에서 오신 분들이 춘천 막국수를 좋아한다며 서비스로 물김치를 더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어갈 무렵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 여기서 더 살고 싶어. 정말 평생 이런 평화로움을 느껴본 적이 없어. 저도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춘천에서의 한 달은 정말 새로운 경험의 연속이었거든요. 순자야,
그럼 한 달 더 있어 보자. 서두를 것도 없고 우리한테는 시간이 충분하잖아. 아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그렇게 춘천에서의 두 번째 달이 시작됐습니다. 주차장 관리 사무소에서도 흔쾌히 연장을 허락해 주시면서 월세를 25만 원으로 깎아 주셨습니다. 장기 투숙이시니까 할인해 드려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두 번째 달에는 정말 춘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완전히 가족처럼 대해 주시더라고요. 매일 산책하던 할아버지는 우리를 데리고 숨겨진 명소들을 구석구석 안내해 주셨습니다. 관광객들이 모르는 예쁜 카페, 맛있는 식당, 조용한 산책로까지. 이 길은 관광 안내에도 안 나와 있어요. 우리 동네 사람들만 아는 곳이거든요. 그런 곳들을 보여주시면서 서울 사람들이 춘천의 진짜 모습을 봐야지 하고 말씀하시는 게 정말 고마웠습니다. 슈퍼 아주머니는 우리가 요리할 수 있도록 지역 특산물들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이 고추장은 우리 동네에서만 담그는 거예요. 맛이 달라요. 그런 재료들로 아내가 버스 안간히 주방에서 요리하면 정말 서울에서 먹던 것과는 차원이 다른 맛이었습니다. 버스 생활도 완전히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좁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살아보니 우리 둘에게는 딱 맞는 공간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아내가 간이 주방에서 커피를 내렸습니다. 그 향기가 좁은 버스 안을 가득 채우면 저는 운전석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양호의 아침 햇살이 부서지는 모습이 매일 달랐습니다. 저녁에는 침대에 나란히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이야기, 젊었을 때 이야기, 앞으로 가고 싶은 곳 이야기. 47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매일 긴 대화를 나눈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는 늘 바빴으니까요. 이제는 시간이 넉넉했습니다. 두 번째 달에는 춘천의 계절 변화도 직접 경험했습니다. 5월에 왔을 때는 실록이 푸르렀는데 6월이 되니까 소양호 주변이 온통 꽃밭으로 변했거든요. 매일 같은 길을 걸어도 매일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우리가 서울에서 봄을 제대로 본 적이 있었나? 여기서는 봄이 이렇게 천천히 깊어가는구나. 아내 말이 맞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계절이 바뀌는 걸 창문 너머로만 봤는데 여기서는 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자연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두 달째가 끝나갈 무렵 우리는 또 다른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춘천이 너무 좋지만 우리나라에는 이런 좋은 곳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 하는 호기심이 생긴 거였습니다. 할아버지도 그런 우리 마음을 아시는지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춘천도 좋지만 경주 같은 데도 가보세요.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곳이거든요. 우리나라 구석구석에 좋은 곳이 참 많아요. 슈퍼 아주머니도 전주도 한번 가보세요. 한옥마을이 정말 예뻐요 하시면서 여러 곳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춘천에서 배운 여유로움과 따뜻함을 가슴에 담고 다른 곳도 경험해 보자고. 순자야, 춘천에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할 수 있는지 알았으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런 행복을 찾을 수 있을 거야.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여보. 춘천이 우리한테 용기를 줬어. 이제 어디를 가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두 번째 여행지로는 경주를 선택했습니다. 천년 고도의 역사 속에서 살아보고 싶었거든요. 춘천에서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깊은 역사와 문화를 체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춘천을 떠나는 날
할아버지와 슈퍼 아주머니,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셨던 동네 분들이 모두 주차장으로 와서 배웅해 주셨습니다. 춘천이 고향이라고 생각하시고 언제든 다시 오세요. 경주에서도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나실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착하거든요.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행이 정말 잘된 선택이었다고. 춘천에서 받은 사랑과 따뜻함이 우리를 더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어 줬으니까요. 버스 시동을 걸었습니다. 익숙한 엔진 소리가 울렸습니다. 백미러로 손 흔들어 주시는 분들이 보였습니다.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다음 목적지, 경주를 향해서 말이죠.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경주하면 불국사, 석굴암, 이런 거 말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 글쎄, 나도 회사, 직장 모임에서 한 번 가본 게 전부야. 그때는 술만 마시고 왔는데, 이번엔 진짜 그 역사를 느껴보고 싶어. 경주에 도착한 건 오후였습니다. 첫인상은, 아, 여기는 춘천과 완전히 다르구나였습니다. 춘천은 자연이 주인공이었다면, 경주는 곳곳에 역사의 흔적들이 살아 숨쉬고 있었거든요. 대릉원 근처 공영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캠핑카 주차가 가능한 곳이었습니다. 한 달에 40만 원이었습니다. 춘천보다 좀 비쌌지만 시내 중심가라서 그런가 보다 싶었습니다. 버스를 세우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신기했습니다. 주차장 바로 옆에 천년된 고분들이 있었거든요. 우리가 자는 동안 바로 옆에서 신라 왕들이 잠들어 있다니 묘한 기분이었습니다. 첫날 밤 버스 안에서 느낌이 달랐습니다. 춘천에서는 새소리와 물소리가 자장가였다면 경주에서는 고요함 속에서 천년의 시간이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여보, 여기는 공기가 다른 것 같아. 뭔가 무게가 있는 느낌이야. 아내의 말에 저도 공감했습니다. 천년 역사의 무게가 느껴지는 밤이었습니다. 경주에서 진짜 신기했던 건 길을 걷다 보면 갑자기 고분이 나타나는 거였습니다. 춘천에서는 산과 호수였다면 경주는 어디를 가든 천년 전 신라의 흔적들이 있었거든요. 대릉원을 구경하러 갔는데 관리하시는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70대 후반쯤 되어 보이시는데 우리를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머, 서울에서 오셨어요? 저희 버스 보고 알아보신 것 같았습니다. 네, 한 달 정도 살아볼 예정입니다. 아이고, 좋으시겠어요. 경주는 볼 게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모르는 진짜 좋은 곳들이 따로 있어요. 그 할머니 이름이 김순덕 할머니셨는데 경주에서 75년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나도 신라 사람이야 하시면서 웃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이 있었는데 관광 안내에는 없는 작은 절터였습니다. 여기가 진짜 신라시대 유적이야. 관광객들은 모르지만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알지. 1000년 넘게 우리 조상들이 기도하던 곳이거든. 그 조그만 절터에서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신라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옛날에는 여기서 신라 공주님들이 기도했다고 전해져 내려와. 지금도 가끔 밤에 오면 비단 옷 입은 여자분이 나타난다는 사람도 있어. 아내가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진짜예요. 무서운 거 아니에요. 무서운 게 아니라 고마운 거지. 우리를 지켜주시는 거야. 나도 어려울 때마다 여기 와서 기도했는데 다 들어주셨어.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경주라는 곳이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정말 살아있는 역사구나 싶었습니다. 경주에서의 첫 주가 지나고 우리는 매일 새로운 곳을 발견했습니다. 불국사 뒷산의 작은 암자, 관광객이 없는 조용한 석탑, 동네 사람들만 아는 맛집들. 버스 안에서의 생활도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좁은 공간이지만 우리 둘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아침에 간이 주방에서 라면을 끓이고 저녁에는 근처 시장에서 사온 재료로 아내가 요리를 했습니다. 춘천에서 배운 여유로움을 경주에서도 이어갔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매일 한두 곳만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권했어요. 아들 목소리가 많이 침울해져 있었습니다. 갑자기 왜? 요즘 경기가 안 좋아서 인력 조정을 한다네요. 제가 50대 중반이니까 대상이 된 거죠. 23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갑자기 나가라고 하니까 얼마나 충격이 컸을까 싶었습니다. 아들아, 그래도 명퇴금은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건 받을 수 있는데. 아직 아이들 대학교도 안 보냈는데 어떡하죠? 그 순간 제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가롭게 여행하고 있는데 아들은 인생의 큰 위기를 맞고 있다니.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아버지가 집 팔고 여행 다니신다고 했을 때 저도 불안했어요. 혹시 제가 힘들어지면 도움을 못 받는 건 아닌가 해서요. 아들의 그 말에 가슴이 찔렸습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살겠다고 집까지 팔았는데 정작 아이들이 어려워질 때 도움을 줄 수 없다면. 아내도 전화를 들으면서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이기적이었나? 그날 밤 우리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아들 일 때문에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요. 순자야, 우리가 서울에 있었다면 아들을 더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그래요. 집도 있고 안정적이었다면 아들이 좀 더 마음 놓고 새 일을 찾을 수 있었을 텐데. 버스 창문 밖으로 대릉원의 고분들이 보였습니다. 10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켜온 무덤들. 그들도 살아생전에 이런 고민들을 했을까요? 자식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다음 날 아침 순덕 할머니가 우리 표정이 어두운 걸 보시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르신들 무슨 걱정 있으세요? 아들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고, 그럴수록 어르신들이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셔야 해요. 아드님도 부모님이 걱정하시는 모습 보면 더 힘드실 거예요. 그 말이 맞긴 했지만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경주에서 만난 또 다른 분이 계셨습니다. 박씨 할아버지라고 80세이신데 경주에서 택시를 40년 넘게 운전하신 분이었거든요. 내가 택시 40년 하면서 느낀 건데 사람 일이라는 게 새옹지마예요. 지금은 어려워 보여도 나중에 보면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어. 할아버지 말씀이 맞긴 하지만 부모로서 걱정이 되네요. 그럼 이렇게 해보세요. 아드님한테 용기 내라고 응원 편지를 써서 보내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 아내와 함께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버스 안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형광등, 불빛 아래서 말이죠. 아들아, 아빠 엄마는 경주에서 잘 지내고 있단다. 너무 걱정하지 마라. 오히려 이번 기회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일을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아빠도 73세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으니까 너도 50대에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을 거야. 편지를 봉투에 넣고 우체통에 넣으러 나갔습니다. 밤 공기가 차갑고 맑았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었던 별들이었습니다. 잘 될 거야. 우리 아들 잘할 거야. 마음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고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가 그 나이에도 용기를 내시는데 저는 왜 이렇게 무서워하고 있었을까요? 오히려 이번 기회에 예전부터 생각해왔던 작은 사업을 시작해 볼까 합니다. IT 컨설팅 쪽으로요. 걱정 끼쳐드려 죄송했습니다. 아버지, 엄마 건강하세요. 아들의 답장을 읽으면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우리가 보여준 용기가 아들에게도 전해진 것 같아서요. 춘덕 할머니도 우리 사정을 아시고 이런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철수 씨, 순자 씨, 부모가 행복해야 자식도 행복한 거예요. 자식 때문에 부모가 불행하면 그 자식이 제일 마음 아파해요. 할머니 말씀이 맞았습니다. 우리가 걱정만 하고 있으면 아들도 더 힘들어 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야 한다고. 경주에서 한 달을 채우고 우리는 세 번째 도시로 향했습니다. 전주였습니다. 전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춘천은 조용했고 경주는 고풍스러웠다면 전주는 뭔가 활기가 넘치더라고요. 한옥마을 근처 공영주차장에 버스를 세웠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이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한옥마을로 걸어가는데 정말 사람이 많았습니다. 춘천이나 경주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여보, 여기는 관광지다운 관광지네. 사람이 이렇게 많을 줄 몰랐어. 한복을 입고 사진 찍는 젊은 사람들, 외국인 관광객들, 먹거리를 파는 상인들. 정말 활기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까 좀 피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에서 지내니까 춘천이나 경주에서 느꼈던 여유로움이 없어지더라고요. 순자야, 여기는 좀 시끄러워. 밤에도 사람들이 많이 다녀. 아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관광지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한옥마을에서 조금 떨어진 조용한 동네로 산책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분이 김 할머니였습니다. 전주에서 80년을 사신 토박이셨어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울에서 왔습니다. 버스 타고 전국 여행 중이고요. 아이고, 요즘 서울 분들이 많이 와. 그런데 한옥마을만 보면 안 돼. 진짜 전주는 따로 있거든. 할머니가 우리를 데리고 간 곳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옥마을에서 10분만 걸어가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 나타나더라고요. 조용한 주택가에 진짜 전주 사람들이 사는 오래된 한옥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진짜 전통 한옥이야. 관광용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살고 있는 집들이지. 그 동네를 걸어가니까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마당에서 김치를 담그시는 할머니, 대문 앞에서 바둑 두시는 할아버지들, 골목에서 뛰어노는 아이들. 아, 이게 진짜 전주구나 싶었습니다. 김 할머니가 우리를 당신 집으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100년 된 한옥이었는데 정말 운치가 있더라고요. 차 한잔 하고 가세요. 서울에서 온 손님들인데. 할머니가 직접 끓여 주신 대추차를 마시면서
마당을 바라보는데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관광지의 북적거림과는 완전히 다른 고요함이었거든요. 할머니, 여기서 80년을 사셨다니 대단하세요. 내가 어릴 때만 해도 전주 전체가 다 이런 모습이었어. 지금은 한옥마을만 남았지만 예전에는 온 동네가 한옥이었거든. 할머니가 들려주시는 옛날 전주 이야기가 정말 재미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는 어땠고 6.25 때는 어떻게 변했는지. 그런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옥에 다시 관심을 가져주니까 고마워. 우리 전통이 사라질까봐 걱정했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져서 문제야. 우리 동네 사람들이 살기가 힘들어졌어. 어떤 문제가 있으신가요? 밤에도 시끄럽고 쓰레기도 많이 생기고 집 앞에 사람들이 사진 찍으려고 줄을 서 있을 때도 있어. 사생활이 없어졌지 뭐.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관광지의 이면을 보게 된 것 같았습니다. 우리는 구경하기 좋아하지만 그곳에서 실제로 살고 계신 분들은 불편함을 감수하고 계시는 거구나 싶었거든요. 며칠 후 김 할머니에게서 제안을 받았습니다. 철수 씨, 순자 씨, 우리 집 사랑방에서 지내시면 어때요? 관광지 주차장보다 훨씬 조용할 텐데. 갑작스러운 제안에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저희가 불편을 끼치는 건 아닐까요? 무슨 소리야? 혼자 사는 집이 너무 크고 적적해서 그래. 오히려 고마운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버스를 할머니 집 마당에 주차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월세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랑 이야기 상대나 되어주면 고마워. 혼자 살다 보니 말할 사람이 없어서 그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녁마다 마당에 평상을 놓고 앉아서 옛날 이야기, 요즘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즐거웠습니다. 할머니 80년 사시면서 전주가 제일 좋을 때는 언제였어요? 글쎄, 내가 젊었을 때도 좋았지만 지금이 제일 좋은 것 같아. 나이 들어서 이런 손님들도 만나고 세상 구경도 하고. 할머니는 정말 긍정적이신 분이었습니다. 혼자 사시면서도 항상 웃음을 잃지 않으시고 동네 사람들을 챙기시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으세요? 외로울 틈이 없어. 동네 사람들이 가족 같고 또 너희들 같은 손님들도 오고. 사람은 혼자 사는 게 아니야. 그런 할머니를 보면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살 수 있구나 하는 걸요. 그런데 전주에서 2주쯤 지났을 때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머니가 갑자기 몸이 안 좋으시다는 거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지를 못하시더라고요. 할머니, 어디가 아프세요? 어지러워서 일어날 수가 없어. 나이가 나이인지라. 우리는 급하게 할머니를 병원에 모셨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 하더라고요. 할머니가 요즘 너무 무리하셨나 봐요. 혼자 사시면서 손님까지 돌보시느라. 의사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정말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때문에 할머니가 무리하신 건 아닌가 해서요. 할머니, 저희가 다른 곳으로 옮길게요. 할머니가 편히 쉬셔야 해요. 무슨 소리야? 당신들이 있어서 오히려 좋은데. 그냥 며칠만 푹 쉬면 괜찮을 거야. 하지만 우리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조심스럽게 지내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날 밤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너무 욕심 부렸나? 할머니한테 짐이 된 건 아닐까?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우리가 즐겁자고 하는 여행인데 다른 분들한테 피해를 드리면 안 되지. 버스 창문 밖으로 달빛에 비친 한옥 지붕이 보였습니다. 고요하고 아름다웠지만 우리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할머니가 사흘 만에 많이 회복되셨습니다. 괜찮아졌어. 당신들 때문이 아니라 원래 가끔 그런 일이 있거든.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정했습니다. 할머니를 더 이상 부담스럽게 해 드릴 수는 없다고. 그리고 벌써 3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춘천에서 2달, 경주에서 1달, 전주에서 2주. 우리는 정말 많은 걸 배웠습니다. 각 지역의 아름다움도, 따뜻한 사람들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하지만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여행이 늘 즐겁기만 한 건 아니라는 것을요. 때로는 걱정도 되고, 죄책감도 느끼고, 외로움도 찾아온다는 것을. 그래도 우리는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선택한 삶이니까요. 전주를 떠나 우리는 계속 여행을 이어갔습니다. 여수, 부산, 제주도, 강릉, 안동, 통영, 순천. 매 도시마다 1달에서 2달씩 머물렀습니다. 버스는 우리의 집이 되었고, 대한민국은 우리의 마당이 되었습니다. 여수에서는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배웠습니다. 버스를 해변 주차장에 세워두고 매일 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자장가가 되어 주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사람들의 호탕함을 느꼈습니다. 시장 아주머니들이 서울에서 버스 타고 왔다니까 신기해하시며 떡볶이에 어묵을 한 움큼씩 더 얹어 주셨습니다. 제주도에서는 1달 반을 머물렀습니다. 섬 전체를 천천히 돌면서 오름 하나하나를 올랐습니다. 73의 다리로 오르기 힘들었지만 정상에서 바라본 풍경은 그 고생을 보상하고도 남았습니다. 강릉에서는 커피 향에 취했습니다. 작은 로스터리 카페에서 사장님과 친해져서 매일 아침과 볶은 원두로 커피를 내려 마셨습니다. 안동에서는 유교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하회마을 근처에 버스를 세워두고 전통 예절과 선비 정신에 대해 배웠습니다. 통영에서는 바다와 예술이 어우러진 풍경에 감탄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벽화를 구경하고 동피랑 언덕에서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춘천에서는 습지의 고요함 속에서 명상하듯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춘천에서 처음 시작했을 때는 봄이었는데 이제는 다시 봄이 왔습니다. 버스 계기판의 주행거리는 4만 킬로미터를 넘어섰습니다. 엔진 오일은 4번 갈았고 타이어는 1번 교체했습니다. 버스 안 가구들은 사용하면서 생긴 흠집들로 우리 여행의 역사를 품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2억 정도 남아 있었습니다. 10억에서 8억. 2년 동안 1달 평균 330만 원 정도를 쓴 셈이었습니다. 주차비, 식비, 유류비, 차량 유지비. 생각보다 절약하며 여행했습니다. 아들의 IT 컨설팅 회사는 잘 되고 있었습니다. 직원도 5명이나 뽑았다고 했습니다. 1달에 1번씩 전화할 때마다 아들 목소리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버지가 용기를 보여주신 덕분에 저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들의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딸도 우리 여행 이야기를 듣고는 엄마 아빠가 너무 멋있다고 했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그렇게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여행지인 제주도에 다시 와 있습니다. 2년 전에 왔던 그곳입니다. 성산일 출봉 근처 공영주차장에 버스를 세워두고 한 달째 머물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출을 보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빨간 해가 수평선 너머로 떠오르는 모습을 100번도 넘게 봤지만 매번 새롭습니다. 아내가 제주 바다를 바라보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많이 돌아다녔네. 15개 도시. 이제는 어디 정착할까? 순자야,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어. 이제는 우리가 가장 마음에 드는 곳에서 정착해도 될 것 같아. 그런데 신기한 건 우리가 가장 그리워하는 곳이 어디냐고 하면 춘천이더라고요. 처음 여행지였던 그곳의 평온함과 따뜻한 사람들이 계속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여보, 춘천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때? 거기서 작은 집 하나 구해서 정착하는 거야. 좋은 생각이야. 그 할아버지도 보고 싶고 슈퍼 아주머니도 보고 싶고 2억으로 춘천에 작은 집 하나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 둘이 살기에 충분한 공간이면 됩니다. 소양호가 보이는 곳이면 더 좋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저희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니시면서 가장 후회되는 것이 뭐예요? 처음에는 농담으로 대답했습니다. 캐리어를 너무 크게 산 것, 첫 달에 너무 많이 돌아다닌 것.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답을 찾게 됐습니다. 가장 후회되는 것은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이들 키울 때는 아이들 때문에 시간이 없다고 했습니다. 돈 벌 때는 경제적 여유가 없다고 했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이제 너무 늦었다고 했습니다. 계속 핑계만 댔거든요. 그런데 73세 시작한 이 여행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한지, 새로운 도전이 이렇게 즐거운 건지 진작 알았다면, 20년 전에 시작했다면 더 많은 곳을 가볼 수 있었을 텐데, 10년 전에 시작했다면 더 건강하게 다닐 수 있었을 텐데. 버스 창문 밖으로 제주 바다가 보입니다. 파란 물결이 끝없이 밀려왔다가 밀려갑니다. 저 파도처럼 시간도 멈추지 않고 흐릅니다.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진 손이지만 따뜻했습니다. 여보, 우리 후회 없이 살았어. 지금도 충분히 행복해. 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맞아. 지금이 가장 중요한 거지. 과거를 후회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더 소중히 여기자. 하지만 동시에 생각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는 말씀드리고 싶다고.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가족 때문에. 모두 핑계입니다. 건강할 때, 두 다리로 걸을 수 있을 때, 호기심이 남아있을 때 시작하세요. 꼭 집을 팔고 전국 여행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는 새로운 도전을 하라는 거예요. 새로운 취미든, 새로운 공부든,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이든, 나중에 언젠가는 여유가 생기면. 이런 말들은 결국 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73세 시작했지만 여러분은 더 일찍 시작할 수 있잖아요. 지금이 가장 젊을 때입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하루 더 늙은 날입니다. 제주 성산일 출봉 앞 주차장에서 한 달을 더 보냈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알았거든요. 여행의 진짜 의미는 많은 곳을 가는 게 아니라 한 곳에서 깊이 머무는 것이라는 걸요.
매일 아침 같은 일출을 봤지만 매번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구름 사이로 빗줄기가 쏟아졌고, 어떤 날은 안개 속에서 희미하게 떠올랐고, 어떤 날은 폭풍 전야의 붉은 하늘이었습니다. 아내와 저는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73세 다리로 걷는 속도는 느렸지만 그 느림 속에서 보이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길가에 핀 작은 들꽃, 바람에 흔들리는 억새, 돌담 사이로 기어가는 도마뱀. 어느 날 오후 버스 안에서 아내와 마주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제 춘천으로 돌아가자. 거기서 정말 집을 구하고 정착하는 거야. 그래, 순자야. 나도 그게 좋겠어. 결정은 쉽게 내려졌습니다. 2년 동안 15개 도시를 돌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갈 곳은 첫 번째 도시 춘천이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자유를 맛봤고, 처음으로 진짜 이웃을 만났고, 처음으로 나이가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으니까요. 제주를 떠나기 전날 밤, 버스 안에서 잠들지 못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2년을 돌이켜봤습니다. 춘천 소양호의 물안개, 경주 대릉원의 고분들, 전주 김할머니의 대추차, 여수 밤바다의 불빛들, 부산 시장의 호탕한 웃음소리, 강릉 커피의 진한 향, 안동 하회마을의 고즈넉함, 통영동 피랑의 석양, 순천 습지의 고요함, 모두 가슴에 새겨진 풍경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소중했던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춘천 할아버지의 따뜻한 조언, 경주 순덕 할머니의 구수한 사투리, 전주 김 할머니의 포근한 미소, 그리고 각 도시에서 만났던 수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 그들이 없었다면 이 여행은 그냥 스쳐 지나가는 풍경에 불과했을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를 출발했습니다. 배를 타고 목포로 건너가서 다시 버스를 몰아 춘천으로 향했습니다. 익숙한 도로, 익숙한 풍경. 하지만 2년 전과는 다른 마음이었습니다. 그때는 두려움과 설렘이 반반이었다면 지금은 편안함과 확신이었습니다. 춘천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소양호가 석양빛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2년 만에 보는 풍경이었지만 마치 어제 본 것처럼 익숙했습니다. 주차장에 버스를 세우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공기가 달랐습니다. 아니, 공기는 그대로인데 우리가 달라진 걸까요? 슈퍼 아주머니가 우리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어르신들, 다시 오셨네요. 전국 돌아다니신다고 하셨는데 정말 다녀오신 거예요? 네, 15개의 도시 다 돌아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춘천이 제일 좋더라고요. 아주머니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럼 그렇죠. 우리 춘천이 최고지. 매일 산책하던 할아버지도 만났습니다. 2년 동안 더 늙으신 것 같았지만 여전히 매일 둘레길을 걸고 계셨습니다. 오, 서울 어르신들, 돌아오셨구만. 어떠셨어요? 여행 잘 다녀오셨어요? 덕분에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할아버지 말씀대로 우리나라 구석구석 좋은 곳이 참 많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다음 날부터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중개소를 돌아다니며 소양호 근처 작은 집들을 봤습니다. 10억짜리 서울집을 팔았던 우리지만 이제는 1억 5천 정도의 작은 집이면 충분했습니다. 침실 하나, 작은 거실, 부엌, 화장실. 그리고 마당이 조금 있으면 됐습니다. 여러 집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곳을 찾았습니다. 소양호가 보이는 언덕 위 작은 단층 집이었습니다. 20년 된 집이었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었고 마당에는 감나무 한 그루가 있었습니다. 1억 5천만 원. 흥정 끝에 1억 3,500만 원에 계약했습니다. 2년 동안 전국을 돌아다닌 끝에 우리는 다시 집을 샀습니다. 10억짜리 집에서 1억 5천짜리 집으로.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작은 집이 더 소중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선택한, 우리가 정말 살고 싶은 곳이었으니까요. 이사한 날 버스에서 짐을 옮겼습니다. 2년 동안 함께한 버스. 4만 킬로미터를 달려준 우리 집. 이제 이 버스는 마당에 세워두고 가끔 손질하며 추억을 떠올리는 공간이 될 겁니다. 첫날 밤 새 집 마루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소양호가 달빛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2년 전 처음 춘천에 왔을 때 봤던 그 풍경이었습니다. 여보, 우리 정말 먼 길을 돌아왔네. 아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맞아. 하지만 그 길이 있었기에 지금 이 자리가 더 소중한 거야. 다음 날 아들이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춘천에 집 사셨어요? 이제 거기서 사실 거예요. 그래, 아들아. 마음에 드는 집 찾았어. 언제 한번 와봐라. 갈게요, 아버지. 주말에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아들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방랑 생활을 끝내고 안정된 곳에 자리 잡았다는 게 마음 편한가 봅니다. 주말에 아들 가족이 찾아왔습니다. 손주들이 마당을 뛰어다니며 좋아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진짜 좋아요. 호수도 보이고. 그래, 잘 왔어. 자주 놀러 와라. 아들이 마당에 세워둔 버스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정말 이 버스 타고 전국 다 다니신 거예요? 그럼 15개 도시. 2년 동안 말이야. 아들 표정이 복잡했습니다. 처음 우리가 떠난다고 했을 때의 걱정, 반대, 그리고 지금의 감탄이 뒤섞인 표정이었습니다. 아버지, 대단하세요. 솔직히 처음엔 무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 아버지가 용기 내신 덕분에 저도 변할 수 있었어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함께 했습니다. 작은 식탁이었지만 가족이 모여 앉으니 충분했습니다. 아이들이 제잘제잘 학교 이야기를 하고 며느리가 요즘 동네 이야기를 하고 아들이 회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평범한 일상 이야기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가족이 돌아간 후 아내와 저는 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야, 우리 잘 살았지? 그럼요. 우리 정말 잘 살았어요. 앞으로도 잘 살 거야? 물론이죠. 여기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마당의 감나무 잎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곧 가을이 오면 감이 주렁주렁 열릴 겁니다. 우리는 그 감을 따서 이웃들과 나눠 먹을 겁니다. 겨울이 오면 춘천의 추운 날씨를 견뎌낼 겁니다. 춘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봄이 오면 다시 소양호 둘레길을 걸을 겁니다. 천천히, 우리 속도로.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습니다. 73세 시작한 여행이 우리 인생 최고의 선택이었듯이 75세 춘천 생활도 새로운 시작입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는 여러분, 50대든 60대든 70대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니, 지금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춘천 호수가에서 처음 느꼈던 그 자유로움을, 경주에서 만난 따뜻한 사람들을, 전주에서 배운 전통의 아름다움을,
그 모든 경험들이 우리를 더 풍요롭고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줬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춘천을 찾아보세요. 그게 여행이든, 새로운 취미든, 새로운 공부든, 새로운 도전이든.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창밖으로 소양호의 물결이 반짝입니다. 저 물결처럼 우리 인생도 계속 흐릅니다.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의 새로운 도전을 응원합니다.